자, 올해 기출 22년 기출문제 1번을 먼저 보시면은 자,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에 대해 가지고 질문이 나왔고요. 그래서 수소원자 모형에서 원자의 구속된 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질문을 했죠. 그래서 이제 타이틀은 수소원자 모형. 자, 그러면 1번을 보시면 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 등장을 했죠. 보호가 밝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가 내부에서의 전자의 배치, 전자의 에너지 등이 불연속적이다. 동위어는 양자화되어 있다. 이 내용이 곧바로 이제 등장을 한 거고, 그 다음에 2번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은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 자, 요거 이제 1번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죠. 불연속적이다 보니까 요 이제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빛 자체가 파장이나 에너지가 불연속적인 선 모양으로 등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동일한 테마에서 출제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 3번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전이할 때 에너지를 흡수한다. 자, 당연히 낮은 에너지에서 높은 에너지가 되면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될 거고요.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가 되면은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겠죠. 자, 근데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전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에너지를 당연히 방출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원운동할 때 항상 에너지를 방출하므로 안정한 궤도에 존재할 수가 없다. 자, 4번을 보시게 되면은 원운동을 한다 라는 게 약간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이제 궤도전자라고 합니다. 궤도전자. 그래서 이때는 안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가 더 이상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궤도 운동을 계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다른 궤도로 전이하게 되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번 지문도 틀렸기 때문에 정확한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건 2번으로 가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강자성체. 요 이제 2단원 문제인데, 자성체에 대한 지문이고, 그 중에서도 강자성체. 그러면 요거 이제 막판쯤 되면은 요 정도는 그냥 빠르게 읽고 OX 금방 고를 수 있을 거예요. 자성체라는 게 외부 자기장이 걸리게 되면은 자성을 띠게 되는 거, 즉 자기장을 형성하게 되는 거. 그 중에서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된다. 반자성체는 반대 방향이 된다. 근데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이름자에 강자가 있는 거를 그냥 키워드로 보시면 되겠죠.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화된 걸 잃어버리지가 않는다. 이 정도죠. 자, 그래서 기억, 철 대표적인 강자성체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니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된다는 특징이 있죠. 그 다음 디귿,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바로 자기장 특성이 사라지지 않고, 그죠? 그대로 유지되는 게 강자성체가 되겠죠. 디귿이 틀렸구나 하고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진공에서 진행 중인 전자기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자기파 자체에 대한 특징, 성질 이런 거 정리하고 있는가? 완벽한 물리적인 동위어는 빛이죠. 자, 그래서 기억번 보시면은 X선은 적외선보다 파장이 크다. 자, 그래서 기억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순서를 암기를 하고 있었냐? 나는 뭐 파장이 짧은 것부터 표시하자면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각종 전파 이렇게 되죠. 그래서 파장이 감마선 쪽으로 갈수록 짧고 전파 쪽으로 갈수록 길다. 에너지는 이쪽이 제일 크고 이쪽이 제일 작다. 이런 식으로. 이게 암기가 되어 있었는지 그걸 질문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니은, 이게 전자기파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되겠죠. 니은번을 보니까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수직하냐. 그래서 그림 한번 본 적이 있는지, 진행 방향에 대해 가지고 전기장이 가령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하고 있으면 자기장은 전기장과 수직하게 진동을 하고 있더라. 이 정도의 그림을 떠올릴 수 있는가? 그 정도 질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전기장의 진동 방향과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은 서로 수직하다. 그림에도 있고, 전자기파는 대표적인 횡파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장이든 자기장이든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은 서로 수직한 횡파에 해당이 되지요. 자, 그래서 기억 제끼고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어떤 열 기관에서 순환 과정 동안 내부의 이상기체 압력 부피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PV 그래프 나와 있고요. 자, 이때 공급한 열이 20 P0 V0일 때 열 효율은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러면 자, PV 그래프가 나와 있고, 지금 열기관이라고 했고, 열기관이 뭐 아니라 그냥 뭐 순환 과정이다. 열기관의 중요한 특징이 열기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순환을 하는 거니까, 순환 과정이라면은 그러면 이때 PV 그래프 상에서 요거는 우리 강의 때 많이 했었죠. 내부 면적이 요게 열기관이 한 일 또는 뭐 R자일 또는 이건 너무 기니까 쓰진 않을게요. 가끔씩 이제 지문에서 조화라는 표현이 한 번의 순환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 이게 다 동의어다라고 이제 정리를 했었고, 그거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현재 내부 면적을 알면 열 효율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열 효율에 대한 기본 정의가 흡수한 열분의 열기관이 한 일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근데 거기 의심의 여지 없이 한 번의 순환 과정에서 흡수된 열이 20입니다 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20이고, 그러면 W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내부 면적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그럼 내부 면적이 2 곱하기 3이니까 6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기호는 생략하고. 그래서 20분의 6 그러면 뭐 10분의 3이 될 거기 때문에 0.3 내지는 뭐 30%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깔끔하게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유형 중에 하나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자동차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자, 그래서 0초, 1초, 2초, 3초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아우. 자, 0초, 1초, 2초, 3초. 자, 요때가 자동차 속력이 2m/s, 1초일 때가 4m/s, 2초일 때 모르겠고 3초일 때 8m/s. 어이구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거에 대한 거 옳지 않은 것. 자, 그러면 여기는 아예 질문 자체에 중심 테마를 넣어놨죠. 등가속도 직선운동이야. 너 여기 정리한 적 있어? 라는 거. 가속도가 일정한 직선으로 움직이는 케이스.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냐? 요걸 먼저 질문을 했는데 이거는 뭐 0.1초 컷이죠. 0.1초. 특히 뭐 후반부 올 필요도 없고 1초 동안의 속도가 2m/s 변했으니까 즉 가속도의 뜻 알아? 정도를 물어본 것밖에 안 되죠. 정의요. 그죠? 그러면 1초 동안에 2m/s 변했으니까 가속도 크기는 당연히 2m/s의 제곱이다. 바로 끝내셔야 되고 그리고 2번 2초인 순간 속력은 6m/s이다. 2초인 순간의 속력을 구해라. 자, 요것도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냥 얘랑 동일한 주제죠. 1초 동안 2m/s치 속도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또 1초가 지나갔으니까 요거는 당연히 6m/s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1초부터 2초까지 평균 속력은 자 3번은 대놓고 평균 속력 자 등가속도 직선운동일 때 정리한 결과가 평균 속도와 구간의 시작 속도와 끝나는 속도를 합해서 2로 나눠주는 거. 요 내용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럼 몇 초에서 몇 초까지 왔냐면 1초에서 2초까지. 1초에서 2초까지. 그럼 두 개 더한 값이 10이 돼야 되겠고요. 그죠? 그래서 2로 나눠줄 거기 때문에 5m/s 이렇게 등장을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 4번. 0에서 3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9m이다. 저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강의 때 이제 강조했던 것처럼 평균 속도를 쓸 수 있으면 평균 속도를 활용을 해라 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평균 속도가 가속도가 있는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등속도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속도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 0에서 2초까지 뭐 시작 속도, 끝난 속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평균 속도가 10 나누기 2니까 5m/s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등속도 운동한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0에서 3초까지라고 그랬죠. 그럼 0에서 3초까지라고 그랬으니까 총 운동 시간은 3초. 그래서 얼마? 15m 움직였구나. 요렇게 계산을 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번. 뭐 질량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근데 가속도의 크기가 5분의 3g야. 요것도 이제 연습 많이 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였는데 라지 M이 스몰 M에 대해서 몇 배인가? 요게 이제 질문이죠. 자, 그래서 도르래 있고 자, 질량 뭐 이렇게 돼 있는 두 물체 연결해 놨고 그러면 이거 문제 어떻게 푸냐면 한 방에 건드린다. 도르래 기준으로. 자, 그럼 연습이 좀 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여기 중력 mg, 여기 중력 라지 mg. 그럼 도르래 기준으로 방향성 생각을 해보면 라지 mg는 이런 방향, 스몰 mg는 이런 방향이니까 서로 반대 방향. 근데 뭐 구체적으로 라지 m이 더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 방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 세트로 뭐 할 거냐면 운동 방정식을 표현을 할 거예요. 왜? 왜냐면 문제에서 가속도가 얼마다라는 걸 줬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 있는 정리를 갖다가 써먹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라지 mg 마이너스 스몰 mg가 R자임에 해당이 될 거고 총 질량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가속도 크기가 5분의 3g가 나와야 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라지 m이 정리해 보시면은 4m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정도 전개는 제가 뭐 따로 해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양변에 5 곱해가지고 넘길 거 넘기고 해가지고 라지 mg는 몇, 스몰 mg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자, 그 다음 이제 7번.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의 질량이 M인 물체 A와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서 EV의 속력으로 가다가 충돌했을 겁니다. 그죠? 자, 나는 A하고 B의 충돌 전후 A의 운동량을 시간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야 라고 되어져 있죠.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그러면 요거는 여기다 해야 되겠다. 운동량과 충격량 파트에 해당이 될 건데, 자, 그럼 일단 기억번 B의 질량은 어떻게 될 거야? 뭐 이런 거 물어봤는데, 현재 A가 정지하고 있는 B하고 충돌을 할 건데, 자, A를 잘 보시면은 충돌 전에 운동량이 당연히 이제 그림에 있는 방향은 운동량 방향이었죠. P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 그래프 보시는 겁니다. 나에서 충돌한 다음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겠죠. 반대 방향으로 0.5P가 되었다. 그러면 이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게 운동량 변화량은 충격량이야 라는 기본 내용. 자, 그리고 A, B 사이에 부딪히는 과정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힘이 작용과 반작용이기 때문에 B가 받은 충격량도 A랑 크기가 똑같습니다. 방향은 물론 반대가 되겠지만, 그래서 A는 분명히 오른쪽이었다가 왼쪽이 됐으니까 왼쪽 방향으로 요걸로 표현을 하자면 1.5P만큼 운동량이 변했죠. 근데 B 같은 경우도 오른쪽으로 똑같은 크기 1.5P만큼 운동량이 변했죠. 즉 운동량 보존이 되는 원리를 정리해 본 적이 있는가? 요거를 질문을 한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충돌 후 A하고 B는 속력은 같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충돌한 다음에 A랑 B는 속력은 똑같아. 자, 그러면 A의 운동 방향은 나 자료에 있어요. 오른쪽이었다가 왼쪽이었어 라고 되어 있어요. 충돌한 다음에 속력은 모르니까 왼쪽으로 뭐 V 프라임이야. 그러면 B는 A한테 부딪힌 다음에 왼쪽으로 움직일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오른쪽으로 V 프라임이 될 거야. 자, 그럼 이 정도를 이제 문제 쭉 그림 보면서 자료들을 이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뭐 끝났네. 그럼 운동량 보존 이미 써먹긴 했으나 뭐만 표현을 안 했다? 요 최초에 A가 가지고 있던 운동량이 P였거든요. P가 요게 EV이기 때문에 EMV에 해당이 돼요. 최초에. 그죠? 근데 A가 왼쪽 방향으로 0.5P가 되거든요. 그죠? 그 운동량 크기는 요거의 절반이니까 MV가 됩니다. MV가. 그죠? 근데 A의 질량이 V니까 그러면 V 프라임이라는 게 V란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1.5P가 오른쪽 방향으로 될 거야. 그럼 B의 질량 모르겠고 속력은 이거랑 똑같대요. 그죠? 그러면은 1.5P라는 거는 자, 요게 지금 P에 해당이 되니까 그죠? 그럼 여기다 2분의 3을 곱해준 거라 3MV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B의 질량은 3M이 되겠죠. 충돌 후의 속력은 둘 다 V가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기억번 보시면은 B의 질량 3M 골라야 되겠고, 충돌 후 A 또는 B의 B의 속력은 0.5V가 아니라 V가 된다라는 거 방금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D급번 충돌 후 B의 운동량 크기는 3MV다 방금 전에 확인을 했죠. 그래서 니은이 특히 틀렸구나 라는 걸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높이가 h인 A 지점에서 EV로 운동하던 수레가 뭐 어쩌고저쩌고 B 넘어간 다음에 쭉 C까지 올라갔는데 3분의 7H가 최고점에 해당이 되네요.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정지를
하였다. 자, 뭐 이런 것들을 약간 길게 써놨는데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뭐냐? 최고점 C의 높이가 3분의 7 H일 때 B에서 술의 운동 에너지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또 지워야 되겠네.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8번 그림을 비스무리하게 하면 여기 이제 A 통과할 때가 2V라고 되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높이는 H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B고 B의 높이는 2H야. 그 다음 B를 통과할 때가 V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가 최고점인데 여기가 3분의 7H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조금 성의 없게 낸 것 같긴 한데, 왜냐면은 C 자료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B에서의 속력을 아예 안 줬으면은 C도 뭐 활용할 여지가 생길 것 같은데, 즉 A하고 B에서의 운동 에너지 차이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끝났네 하고 끝내면 돼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럼 A, B 사이에 포텐셜 에너지 차이값, 질량 모르니까 그냥 M이라고 둘게요. mgH만큼이거든요. 그럼 B가 이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A 대비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감소를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2분의 1 mv제곱, 이게 운동 에너지의 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럼 A의 운동 에너지를 4라고 두면 B의 운동 에너지가 1에 해당이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4K-K만큼이야. 그럼 3K가 mgH라는 얘기죠. 근데 B의 운동 에너지는 K라고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그죠? 얼마? 3분의 1 mgH가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좀 심각하게 출제 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요거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에 해당이 될 건데, 자, 포인트가 되는 조건만 살짝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속력 움직이고 있고, 자, 하나, 둘, 셋, 넷. 제가 나눠드린 그 자료로는 5번째 줄인가요? PQ 사이 거리는 L이고 S에서 방출된 빛은 거기서부터 PQ에 동시에 도달을 한다. 자, 근데 그게 누가 중요한 거냐면 누가 보았을 때라는 게 중요해요. A가 보았을 때. 8번, 9번. 자, 분명히 이제 A는 어디 있냐면은 정지 상태에 있어요. 그죠? 정지 상태에 있는 관찰자가 봤을 때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그냥. 그죠? 근데 S에서 출발한 빛이 PQ에 동시에 도달한다. 그럼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도달을 하니까, 그죠? 그럼 따라서 A가 측정을 했을 때는 당연히 P에서 S까지의 거리와 S에서 Q까지의 거리는 똑같죠. 왜냐하면은 빛의 속력은 뭐 어차피 C로 일정할 거기 때문에 동시에 출발한 빛이 동일한 시간 동안에 똑같은 거리를 이동을 했으니까 SP 길이하고 SQ 길이는 확실히 똑같다. 자, 요게 A가 봤을 때의 특징. 자, 그러면 B가 측정했을 때 옳은 것,
이라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1번. P하고 Q 사이의 거리는 L보다 뭐 길다, 짧다 뭐 이딴 게 나왔습니다. 그럼 P하고 Q 사이의 길이는 A가 측정했을 때 L이래요. 근데 B가 측정을 했을 때는 B는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 자체가 움직인다,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 따라서 원래 길이보다 짧아지기 때문에 L보다는 짧은 값으로 측정이 되겠죠. 너무 당연히. 자, 그 다음에 2번. P하고 Q 사이의 거리는 고유 길이이다. 고유 길이 뭐 이런 말, 고유자 나오면 원래 값이야 라는 뜻이야. 원래 값. 아무 일도 안 생긴 거. 자, 그럼 L이라는 거는 A가 측정했을 때 PQ 사이의 거리에 해당이 되니까 A는 안 움직였거든요. 안 움직이면 A가 보기에 PQ는 안 움직이니까 안 움직이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값으로 당연히 측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A의 B시계가 B의 B시계보다 느리게 진행을 한다. A가 바라보기에 B는 움직이죠. 그러면 반드시 움직이는 대상의 시간은 느리게 진행합니다. 거꾸로 B가 바라보기에도 A는 움직입니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B가 보기에 A의 시간은 느리게 진행을 해야죠. 그래서 4번 질문 그럼 뭐가 절대적으로 맞는 거냐? 자, 그거는 문제에 있어요. 문제. 뭐라고 그랬냐면 B가 측정했을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 보기 지문만 보면은 실수할 수도 있어요. B가 측정했을 때 A는 움직여. 고로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느리게 진행을 해. 요렇게 가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이 맞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 2번 좀 이상하게 읽은 것 같은데?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2번에서는 좀 잘못 읽었던 것 같아요. A가 측정했을 때가 고유 길이죠? 그죠? 근데 문제 질문은 B가 측정했을 때 PQ 사이 거리라고 했으니까 이건 길이 수축이 일어난 길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S에서 방출된 빛은 PQ에 동시에 도달을 한다. 자, A가 보기에는 P하고 Q에 동시에 도달을 해. 근데 B가 보기에는 뭐 이상한 거 섞지 말고 간단하게 B가 보기에는 이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여기서 뿅 하고 출발했는데 P가 멀어지니까 P는 한 요 정도 이동했을 거고 Q는 가까워지니까 한 요 정도 이동을 했겠죠. 그러면 이만큼 움직였고 여기 빛이 이만큼 움직였으니까 Q에 먼저 도달을 하죠. 그죠? 자, 동시성의 상대성에 대한 지문이 4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0번으로 넘어갈까요? 10번. 자, 금속구가 나와 있고 하나는 플러스 3Q, 하나는 마이너스 Q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때 전기력이 F야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속구를 접촉을 시켰다가 떼어버렸죠. 그죠? 요거는 이제 제 강의 기준으로는 우리 이제 기본 개념 강의 했을 때 그때 정리했던 그 문제랑 거의 유사한데 자, 그래서 2분의 R만큼 떨어뜨려 놓았을 때 금속구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F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라. 그래서 요거는 전기력 식적인 정의 알고 있는지 딱 요만큼만 질문을 했다. 자, 요게 전기력의 식적인 정의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원래는 어땠다? 자, 저는 뭐 Q자리는 그냥 생략을 할게요.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 R만큼 떨어져 있었던 거야. 이렇게 되어 있죠. 상수 생략할게요. 그럼 R 제곱분의 3 곱하기 1이었다. 라는 얘기죠. 근데 이 두 아이를 접촉을 시켰다. 접촉을 시킨다. 그럼 전하가 균등하게 배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합하면 플러스 1이죠. 플러스 2죠. 그래서 플러스 1씩을 나눠서 반반씩 가지게 될 거라 그러면 얘네가 플러스 1, 플러스 1이고 이제 거리를 2분의 R로 조정을 했다. 그래서 요거랑 이제 비교할 거니까
그럼 2분의 R의 제곱분의 그럼 1 곱하기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는 숫자가 3이고 얘는 이제 4분의 R 제곱분의 1이니까 그럼 R 제곱분의 4가 되겠죠. 여기는 숫자가 4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얼마? 3분의 4배를 골라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1번. 우라늄이 핵반응을 할 때 핵반응식을 나타낸 것이다. 자, 요거 이제 간단하게 빨리빨리 체크해야 되는 문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가 똑같은 게 두 번이 반응식에서 겹치고 있죠.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사이즈까지만 딱 물어본 거냐면 핵반응 이제 중심 내용 정도를 알고 있는지. 그래서 핵반응이 일어나면 전하량과 질량수는 보존이 되고 그리고 질량 결손이 일어나며 이 결손된 질량만큼 에너지가 방출이 되더라. 요거 정리하고 있는지. 자, 그래서 질량수 전하량 보존으로부터 가가 중성자라는 거는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중성자 당연히 원자번호 빵이죠. 그냥 질량수가 1인 거고 양성자수 요게 원자번호이기 때문에 1번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중성자 개수는 바륨과 크립톤 비교하라고 그랬는데 2번은 뭐냐면 A, B라고 할까요? 질량수라고 읽고요. 요거는 원자번호라고 읽죠.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한 적 있는지 정도만 간단하게 물어본 거예요. 질량수가 양성자 개수와 중성자 개수의 합, 원자번호가 양성자의 개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중성자 개수 여기에서 구하려면은 B에서 A를 빼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산수화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물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러한 핵반응을 핵융합이라고 할 거다. 그럼 이제 우라늄이 중성자를 사실 이제 흡수해가지고 쓱쓱 큰 두 개 원자에 뭐 부수적으로 중성자 3개도 나오고 에너지 방출하고 이렇게 될 건데 의심의 여지 없이 뽀개졌죠. 그럼 핵 분열 반응이라고 해야 될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핵반응 전과 핵반응 후에 총 질량은 감소합니다. 그죠? 질량은 결손된다. 이렇게 가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12번은 반도체 중에서도 기초만 딱 물어봤죠. 그러면 뭐 보면 되냐면은 거기 가는 순수 반도체네요. 그 조건 없어도 첨가된 거 없으니까 순수라는 거 바로 찾으셔야 되고, 나는 X를 첨가를 했더니 양봉이 보이죠. 그러니까 나는 P형 반도체가 될 거고요. 자, P형 반도체가 될 거고, 그러면 원자과 전자 3개짜리 첨가해야 될 거니까 13족 중에 어떤 거를 첨가를 했을 거고요. 뭐 이 정도를 상기하면서 지문을 확인을 해보면은 동그리 1번 나는 P형 반도체이다. 자, 실전이었으면 동그라미 1번 너무 맞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2, 3, 4번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동그리 2번 비소를 원자 X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이제 암기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근데 비소 같은 경우는 15족이기 때문에 비소를 첨가를 하게 되면은 N형 반도체가 돼요. 자유전자가 형성이 되면서. 동그라미 3번 당연히
순수 반도체보다는 불순물 반도체가 전기 전도성이 훨 좋아지죠. 자, 그다음에 4번 나에 존재하는 양공은 전류의 흐름과 매우 관계가 깊습니다. 즉 전하 운반 역할을 하는 게 전류 흐름 역할을 하는 게 양공과 자유전자에 해당이 된다 정도를 정리하고 있는가 요걸 질문한 거죠. 자, 그 다음에 13번 이건 따로 뭐 필기할 건 없고 전자현미경 좀 꼼꼼하게 암기되어 있는지 그 정도의 수준을 딱 본 거예요. 전자현미경 타이틀 자체도 물질의 이중성에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을 한 거죠. 동그라미 1번. 자, 동그라미 2번. 전자의 파장이 클수록 요거 강조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조심해야 된다. 분해능을 좋게 하려면 회절이 덜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더 일어나기 때문에 파장이 짧은 걸로 실험을 해야 그래야 회절이 덜 일어나고 분해능이 좋아진다. 요거 헷갈리지 말아라 라고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2번이 심하게 틀렸다. 자, 그다음에 3번 최대 배율은 광학현미경에 비해서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전자현미경을 쓰는 거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4번 자기 렌즈는 자기장을 이용하여 전자선을 모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 렌즈가 자기장 걸려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동하는 전자가 자기력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볼록 렌즈 비스무리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여러 응급선들이 한 지점에 이렇게 모일 수 있게끔 그래야 이제 그러니까 측정하는 그 센서에 도달을 해주게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자, 요거는 자기장 문제에 해당이 될 것 같네요. 자, A하고 B가 평행하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A는 우리가 보기엔 윗방향 플러스 Y방향으로 세기 I의 전류가 흐르고 있고 B는 전류는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 모르겠고 세기도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근데 거기도 핵심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핵심 조건 딱 하나 보시니까 원점에서 자기장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아, 요 자료를 내가 잘 읽을 수가 있는가. 자, 그래서 원점이 현재 여기인데 요거를 잘 읽으셔야죠. A로부터의 거리가 2칸이고 B로부터의 거리가 1칸입니다. 그죠? 아, 그러면 방향은 어차피 오른손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세기가 도선으로부터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할 거야. 요거 가지고 이제 방향 따지면서 비교하는 그런 시스템에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B의 전류가 I이고 B의 전류 방향이 A일 때 원점에서 B0다. 이런 식으로 등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거 한번 해결해 볼까요? 첫 번째 줄에 있는 거 B에 흐르는 전류가 I고 그 다음에 어느 방향? A 방향으로 흘렀을 때 요 방향으로 흘렀을 때 그럼 오른손 이용을 싹싹 해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얘가 만드는 거 들어가는 거 얘가 만드는 거 나오는 거니까 반대 방향이 될 거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원점에서 만들어지는 게 세기가 B0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 더 세겠습니까? 얘가 더 세겠죠. 가까우니까. 전류 세기는 똑같은데 이게 더 가까우니까.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편의상 요 상태에서 B가 요 원점에다 만드는 자기장 세기를 지금 이것 때문에 2대 1이 될 거거든요. 여기가 2가 될 거고 여기가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B가 I가 흘렀을 때 원점에 만드는 거를 그때 B에 I가 흘렀을 때 원점에 만드는 자기장 세기를 분수 너무 많이 나오면 싫으니까 그냥 2B라고 할게요. A가 그러면 A는 I가 흐르고 있고 원점에 만드는 거는 B라고 볼 수 있겠죠. 거리가 2배만큼 머니까. 그죠? 그러면 그 첫 번째 표 상황을 정리를 해보니까
B0라는 게 그럼 어떻게 된 거다? 이 B 지금 나오는 방향 A에 의한 거 B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네요. 2B-B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모르겠고 B의 전류 방향 A래. 근데 원점에서 자기장 크기가 빵이래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여기서 자기장이 빵이니까 A하고 B에 의한 세기가 똑같아야 된다. 식재료 보시면 어라? 2대 1이네 여기가. 그럼 전류도 2대 1이 돼야 되니까 가는 얼마? 2분의 1I가 돼야겠죠. 자, 이렇게 깔끔하게 바로 찾아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B 전류가 I고 B 전류 방향이 B라고 했을 때 I고 이 방향으로 이제 흐를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같은 방향이죠. 원점에서. 그래서 원점에서의 자기장 세기가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B에 의한 거 2B고 A에 의한 거 B인데 어떻게? 같은 방향이라서 3B가 돼버리죠. 더해버릴 거니까. 똑같은 방향이니까. 이해되실까요? 그럼 3B라고 나왔고 B가 B0만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3B0를 골라주면 되겠다. 자, 15번 그림만 봐도 너무너무 익숙한 전자기 유도 현상. 자, 이거 바로 갑시다.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일 거고요. 그러면 A는 전자기 유도 현상 생기고요. 자속이 변하니까 B는 안 생기고요. 자속이 안 변하니까 C는 생기겠죠. 근데 A하고 C는 전류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왜냐하면 A는 나오는 방향인가요? 제가 그림이 잘 안 보여가지고 들어가는 방향이구나. 들어가는 방향의 자속이 증가하는 걸 방해할 거고 C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속이 감소하는 걸 방해하겠죠.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이 돼야 되겠다. 바로 갑시다. 기억번. 이 정도는 써놓고 할까? 전자기 유도 현상의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조금 더 정리할 게 생길 수는 있겠으나 핵심은 요거 한 줄밖에 없다. 그래서 자속 변화를 방해하는 쪽이 방향이야. 그 다음에 특히 시간에 대한 자속 변화율이 세기를 결정해.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기억번. A에서 발생하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다. 그러면 들어가는 자속 증가를 방해할 거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AB 지점에서 발생하는 유도 전류의 크기는 서로 같다. B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 안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AC 지점에서 발생하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가 돼야겠죠. 자, 그 다음 16번. 요거는 문제 자체도 짧기도 하고 딱 광전 효과. 자, 보니까 A 금속판에다가 PQ를 각각 쌌더니 자료만 확인해보면 자료만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단위 시간당 개수가 ENN이었고 B에다 PQ를 쌌을 때 EN 빵이었다. 그러면 거기서 어디를 좀 잘 읽어야 되냐면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수 이쪽이 뭐랑 관계가 된다? 세기죠, 세기. 그죠? 그러니까 광전 효과는 크게 두 가지 개념.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광자 에너지 마이너스 금속의 1함수. 그 다음 세기에 대한 거. 빛의 세기가 클수록 튀어나오는 광전자 개수가 많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 두 개를 섞지 않는다. 따로따로 볼 수 있으면 끝난다. 자, 동그라미 1번 볼까요? 진동수는 Q가 P보다 크다. 요건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B자료를 보면 되죠. B자료. B자료 보시면 P로 쐈을 땐 광전 효과가 일어났어. 근데 Q로 쐈을 때는 안 일어났어요. 그죠?
광전 효과가 일어나려면 광자 에너지가 금속의 일함수보다 커야 됩니다. 똑같은 말, 금속의 문턱 진동수보다 광자의 진동수가 커야 되는데 똑같은 말, 금속의 문턱 파장보다 광자의 파장이 짧아야 된다. 다시 볼까요? 그럼 진동수는 Q는 광전 효과를 못 일으켰어요. 광자 에너지가 작았다는 얘기죠. 그죠? 광자 에너지가 작았으니까 그러면 진동수가 더 작았었다란 뜻이 돼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A의 문턱 진동수는 P의 진동수보다 크다. 자, A의 문턱 진동수는 P의 진동수보다 크다. 동그라미 1번, 2번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두 개의 자료를 금속판 A와 금속판 B의 자료를 같이 보시면 돼요. 그죠? Q에 대해서 다르거든. Q를 보니까 A에선 광전 효과가 일어났어요. 근데 B에서는 광전 효과가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일함수 내지 문턱 진동수가 광전 효과가 안 일어난 쪽이 더 크겠죠. 똑같은 걸 쌌는데 안 일어났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것도 확인할 수 있겠고, 그 다음 3번 B의 문턱 진동수는 Q의 진동수보다 크다. 그랬으면은 어떻게 된다? 광전 효과가 못 일어난다. 근데 B 자료 보니까 Q를 썼을 때 광전 효과가 안 일어났네. 그러니까 B의 문턱 진동수가 Q의 진동수보다 컸더라라는 걸 골라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B의 비추는 Q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헛소리다. 세기와 요 내용은 서로 엮지 않는다. 진동수를 증가시키지 않는 한 광전 효과는 안 일어나더라. 자, 17번 재질은 같은데 굵기가 다른 줄을 이렇게 쭉 했대요. 그랬더니 왼쪽에는 파장이 좀 짧고 오른쪽은 파장이 좀 길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제 굵기가 다른 지점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키포인트가 뭐냐면 파동의 속력이에요. 그래서 진동수 역할을 해주는, 즉 파원 역할을 해주는 게 진동수 파원이 결정하는데 누구냐면 그림상에도 왼쪽에 있는 손이에요. 얘가 일정한 진동수를 흔들고 있으니까 진행하는 파동의 진동수는 일정합니다. 안 변하겠죠. 만약 이걸 변화시키면 진동수가 변할 수 있을 거고요. 그죠? 그러면 이 진동수를 바꾸지 않는 한 이쪽에서의 진동수나 이쪽에서의 진동수나 똑같아야 돼요. 근데 파장이 의심의 여지없이 여기가 길죠. 여기가 속력이 빠른 거예요. 그죠? 자, 가시면 동그라미 1번 굵은 줄의 파장은 가는 줄의 파장보다 크다. 확인할 수 있는 거 한 번 반복되는 진행 방향의 길이가 파장이니까 여기가 짧고 여기가 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굵은 줄의 진동수는 가는 줄의 진동수보다 작다. 진동수, 파동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동수 바꿀 수 있는 건 파원이 변했을 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3번 굵은 줄의 진동 주기는 똑같은 거 물어본 거죠. 진동수하고 주기는 역수기 때문에 진동수가 똑같으면 주기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굵은 줄의 파동의 진행 속력은 진동수 같은데 파장이 기니까 여기가 빠르네 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18번 단색강이 진행을 하다가 매질 1, 2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굴절인데 17번도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굴절이고, 대략적으로만 표시를 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죠. 자, 물리량의 대소관계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먼저 굴절률을 물어봤습니다. 여기가 이제 1번 매질, 여기가 2번 매질. 그러면 굴절률은 요거 뭐 떠올리면 된다? 굴절은 미란 쪽으로 꺾이더라. 그러면 진행 방향 대비 2로 들어갔을 때 진행 방향 대비 2번 매질 쪽으로 꺾였다. 1번 매질이면 여기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꺾여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N2가 N1보다는 굴절률이 큰 미란 매질이 되겠구나 라는 거. 그
그 다음에 속력을 물어봤습니다. 속력. 굴절률이 크다가 속력이 느리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V2가 V1보다 작아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안 보여. F1하고 F2, 진동수를 물어봤죠. 진동수. 파동의 진행 과정에서 진동수는 죽어도 변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4번. P의 파장 물어봤습니다. 이거 뭐 물어본 거다? 역시 파동의 속력 물어본 거다. 진동수는 계속 안 변할 거기 때문에 속력이 크다라는 건 파장이 길다라는 거. 그럼 속력은 어디서 더 컸다? N1에서 더 컸기 때문에 N1에서가 파장이 더 길다라는 거를 찾아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부등호 관계를 이용해서 찾아줄 수 있는 굴절에 대한 내용을 점검한 적이 있는지 그 정도를 딱 물어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18번에 답을 좀 수정합시다. 답이 2번이 돼야 되겠죠. 2번이 V1이 V2보다 크니까 파장은 람다1이 람다2보다 크고요. 어쩌면 내가 타이핑하면서 원본하고 좀 부등호를 반대로 해놓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나와 있는 자료로는 그렇게 골라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9번. 표는 질량이 서로 다른 입자 AB의 운동에너지와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AB의 물질파 파장을 람다 A, 람다 B라고 할 때 람다 A 대 람다 B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운동에너지하고 물질파 파장을 물어봤기 때문에 몇 번이야? 19번. 요거는 물질파 파장을 운동에너지로 표현하는 거, 요 정리를 딱 기억하고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EM 람다 제곱분의 플랑크 상수의 제곱. 자, 그럼 이제 운동에너지 A하고 B가 1대 2야. 근데 속력이 2분의 1 2V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뭐였냐면 물질파 파장의 비를 딱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질량은 서로 다르다라는 조건, 그거까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해주면은 운동 에너지가 A하고 B가 1대 2예요. 그죠? 그리고 속력 줬으니까 이것도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속력이 현재 1대 4거든요. 1대 4. 근데 여기 V제곱이니까 이렇게 1대 16이 돼야지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그럼 1대 16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슨 비를 알 수 있냐면은 질량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질량비를. 그죠? 이게 비로 따지는 게 좀 힘들면 넘겨가지고 한 줄 정도를 더 쓰시면은 뭐 금방 또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질량이 1대 8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잘못 쓴 거 없죠? 그럼 질량 1대 8이고 어라? 그 여기가 1대 8인데 질량이 1대 8인데 그죠? 전체 값이 1대 2야. 1대 8인 게 분모에 있는 거니까 이게 지금 8대 1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죠? 뒤집으면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확 눈에 안 들어오는 분들은 한 줄씩을 더 써보면 됩니다. A, B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은 그 금방금방 체크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전체 값이 8대 1인데 얘가 1대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람다 제곱분의 1이라는 게 밑에다 써야 되겠다.
그러면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1대 16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람다 제곱이 16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람다가 4대 1이 정리가 돼야지 되겠죠. 요것도 답을 수정하셔야 될 것 같네. 자,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20번 내가 계산하다가 살짝 미스했을 수도 있는데 확인은 나중에 또 해보는 걸로 하고. 자, 그럼 그림은 실린더 안에 1몰의 이산기체 상태가 ABCA로 변할 때 부피와 온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 AB, BC, CA 각각의 과정 설명이 되어 있고요. 실린더 안에 이산기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AB 과정에서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냐? 자, 그래서 기체 연력학인데 1번은 평균 운동 에너지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럼 AB 과정에서는 분명히 온도가 안 변했죠. 그죠? 따라서 온도 안 변했으니까 운동 에너지 안 변했고요. 그 다음에 2번 BC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한다. 여기는 연력학 1법칙에서 W의 기본 뜻, 기본 정의가 압력과 부피 변화로 정의가 될 건데 요걸로 부호 판단을 할 거다. 부피가 증가하면 W가 플러스고 부피가 감소하면 W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무슨 과정? BC 과정 같은 경우에 부피가 감소했기 때문에 W가 마이너스. 그래서 외부로부터 1을 받는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CA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한다. 그럼 CA 과정 지금 보니까 등적인데 온도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연력학 1법칙 정리한 결과로부터 부피 변화는 없으니까 W는 빵이고요. 이게 내부 에너지가 될 건데 온도가 떨어졌으니까 이게 마이너스니까 Q도 마이너스이다. 따라서 열을 방출해야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무리 4번. 기체 압력은 C에서 가장 크다. 요거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기체 연력학에서 1바 안 써먹어도 무조건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거. PV는 nRT.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 압력을 물어봤거든. 압력을. 그러니까 압력이 가장 큰 곳은 부피분의 온도가 가장 큰 곳에 해당이 될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C를 싹 째려보니까 C 일단 A하고만 싹 비교를 해도 부피는 똑같은데 온도가 C가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어떻다? 그러면 C의 압력이 A보다는 크다. 그럼 C하고 B 비교해 볼까요? C하고 B. C하고 B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모는 지금 부피가 C가 더 작아. 그죠? 그런데 온도는 B보다 더 높아. 그러면 의심의 여지 없이 압력은 C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깔끔하게 골라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번을 점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대1, 8대1, 4대2. 아까 내가 어디 갔냐, 이거 비 따질 때 뭐 계산 실수한 것 같은데. 축구문만 잠깐 한번 볼게요. 계산 뭔가 실수한 것 같은데? 찜찜해가지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좀 빨리빨리 보다가 계산을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다시 이렇게 잠깐만 보시면은 오야 운동 에너지가 요게 1대 2입니다. A하고 B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속력이 1대 4가 되죠. 그래서 속력 제곱은 1대 16이 돼야 되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합시다. 그래서 질량은
아, 여기를 내가 잘못했구나. 8대 1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앞에서 내가 급하게 하다 이거 거꾸로 썼던 것 같아요. 8대 1이 돼야지 전체 값이 1대 2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질량이 8대 1이고 운동 에너지가 1대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분모에 있는 게 2대 1이 되면 되거든요. 분모에 있는 게. 그죠? 그러면 람다 제곱이라는 게 그러면 얼마? 1대 4가 되면은 요거랑 이제 딱 보게 되면은 그러면 8대 4가 될 거기 때문에 2대 1로 나오게 될 거고요. 분모에 있는 게. 그죠? 그러니까 람다의 비가 1대 2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겠죠. 앞에서 요거를 살짝 내가 계산을 틀렸습니다. 거꾸로 써버렸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조금 빠른 스피드로 해가지고 20번까지의 문제를 전부 다 확인을 한번 해봤고요.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좋게 잘 준비하셔가지고 또 마무리까지 좋은 결과까지 이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